지금 윤영자 동지도 그랬고 또 유승 동지도 그랬고 이른바 지금 진행되는 이 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선거혁명정치라고 붙인 이유도 뭐 그런 뜻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기특한 것은 중앙대 학생들, 내가 경영학과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하여튼 투쟁입니다. 투쟁. 이 부르주아 학문의 자본의 학문의 천병을 걷고 있는 경영학과 학생들이 그것을 대항하는 그런 뜻을 갖고 이렇게 같이 연대하고 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세계적인 얘기, 역사적인 얘기를 좀 딱딱할 가능성이 있지만 혁명정치를 얘기하고서는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세계 역사 속에서 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역사에서 뭐 최근 거죠. 선거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대통령 선거가 이번까지 되면 5번째입니다. 87 이후에 전두환이 얘가 노태우한테 뭐 속이고 해서 넘겨주고 해서 87년 이른바 직선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87년인데 그때부터 이 금년 12월까지 하면은 딱 5번째 대통령 선거가. 그러니까 25년이죠. 그죠? 25년이고 아마 총선은 6번째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뭐 총선보다는 대통령 선거 중심으로 제가 좀 한국 역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왜 혁명정치가 붙냐? 그냥 선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혁명정치라는 말 일부러 좀 쓴 건데 그것은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87년에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좀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말은 참 애매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선을 긋기 위해서는 최유정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노동자 정치 세력화 도대체 뭐냐 이게. 이건 뭐 엄밀하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혁명정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냥 뭐 혁명정치 아닌 것도 노동자 정치 세력화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혁명정치란 말을 붙인 거고요. 애매한 말 쓰지 말자 얘기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 혁명정치가 자본주의 역사에서 어떻게 와서 지금까지 적어도 거칠게 좀 표현할게요.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을 담아내는 필독서는 우선 마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혁명정치의 사상과 전략과 상이 거기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꼭 읽어보세요. 안 읽으실 분들은. 이건 교양입니다. 교양서적이니까 필독서예요. 그런데 그게 1948년에 쓰여졌잖아요. 자, 그럼 거기에는 수상적이지만 아주 구체적이지 않지만 앞으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세상, 아까 노동자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노동자 세상의 상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가장 먼저 그려진 글이죠. 가장 먼저 그려진 글이라 뭐 그 글을 가장 먼저 저는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막스 책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871년에 고타강령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보통 고타강령 비판을 공산당 선언의 2번째 공산당 선언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상을, 원칙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 고타강령 비판이거든요. 근데 이 1871년이 또 어떤 해냐 하면 파리 꼬민 이라는 지금 세계의 노동자급의 혁명사에서 실패는 했지만 가장 먼저 있었던 혁명의 실현을 1871년인데 아주 같은 해에 그렇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게 혁명 정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꼭 읽으셔야 될 필독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공산당 선언, 고타강령 비판. 자,
우리 지금 노역주도 혁명 강령을 뭐 얘기를 하고 혁명당 만드는 놈들이 다 강령을 먼저 만드는 뭐 이런 건설 투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잡혔잖아요. 여러분들 알지만 우리 한 몇 년 전에 8명이 하여튼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사건으로 하여튼 일단 잡혔다가 풀려나서 하여튼 재판을 계속 받아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얼마 전에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벌금 50년 이겁니다. 근데 아직 대법원 남았어요. 대법원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제든지 또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막 공산당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도 그런 얘기 다 재판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 어려워서 잘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럴만하다. 그럴만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에 대한 전망과 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전으로서의 공산당 선언과 오타강령 비판과 또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앞에 좀 찾아보세요. 러시아 공산당 강령, 그 다음에 1919년 이른바 제3인터내셔널 코민테른 강령, 1919년 20년 독일 공산당 강령, 또 이어서 독일 노동자 공산당 강령. 그러니까 옛날 역사를 본다면 그런 것들을 고전으로 잘 찾아보신 다음에 지금 노역주 강령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느 무슨 혁명당을 맺는다는 세력은 강령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 이걸 잘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100년 전 얘기를, 거의 1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00년 전에 그들이 그렸던 그런 원칙과 상이라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강령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이런 것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주 보편적인 혁명 전략은 같은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물론 달라진 점이 있죠. 그런데 달라진 점이 또 앞으로 경영학과 학생들 특별히 공부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건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체제의 100년의 역사,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경영학과 학생들의 연대에서도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연대 경영학과 학생들은 자본의 천병아니에요. 자본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 안 나가고 있다 이걸 좀 제대로 얘기해 줘야잖아요. 말로만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야죠. 왜 잘 안 나가고 있는지, 왜 이게 거의 망하기 직전에 가 있는지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 줘야 경영학과 학생들도 야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지금 취직할 때도 없고 가봐야 어디 뭐 인턴 자리도 제대로 못 얻고 이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영과 들어온 학생들은 환상을 가지고 와요. 지가 무슨 자본가 될 줄 알고, 지 애비가 무슨 재벌 아니면은 지가 자본가 될 리도 없어요. 근데 그러죠. 들어가자마자 첫 시간에 야 너네들은 예비 노동자야. 한 놈도 자본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제대로 정신 차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자본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또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어떻게 착취하는지에 대해서 학적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그게 맞서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의 중심부에 니들이 서서 자본하고 맞서서 노동자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경영학과 학생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어쨌든 크게 얘기를 하면요, 자본주의가 여러분 공황 잘 알잖아요. 자본주의를 10년마다 공황이거든요. 공황이에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런데 이렇게 쭉 성장하는 추세로 가다가 1차 대전이 났던 1914년에 쭉 내리막길입니다.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 하강하는 이런 큰 흐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2차 대전 이후에 한 25년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특유하게 호황을 가졌어요. 그리고 25년, 45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죠. 이때 자본주의가 쭉 올라오니까 자본주의 안 망했다.
심지어 사회주의자들까지도, 심지어 자칭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자본주의 잘 나간다, 25년 호황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잠시 동안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뭐가 옵니까? 오일 쇼크가 오고 이제 더 크게 하강하는 이런 거잖아요. 요즘 여러분이 보시는 자본주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뭐 지금 최근에 자본주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딱딱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내리막길이다. 그러면 이 내리막길에서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게 혁명정치죠. 노동자 계급이 진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뭐 공산주의라고는 볼게요. 물론 여러분 사회주의라는 말로도 중간에 쓸 수 있는데, 사회주의라는 것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 정도, 그지요? 또 이제 그 사회주의를 좀 다른 말로 쓰면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비트 독재로 표현합니다만,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한 또 잘못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이행하는 그런 시기인데, 마치 사회주의가 목표인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공산주의사로 가는 건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혁명이 있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혁명이 있고,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가는 과정까지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또는 사회주의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럼 혁명정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혁명정치는 뭡니까? 혁명을 하는 게 혁명정치죠. 일단 자본주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뭐예요? 혁명정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혁명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점진적으로도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역사가 있어요. 이제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개량주의지 또는 뭐 수종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진보신당 와서 좀 미안합니다. 어쩌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국역이 더 작게요. 어쨌든 이런 게 역사적으로 이제 1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혁명 세력과 대립을 한 거고, 그죠? 혁명 세력으로 모아진 게 제3인터내셔널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먼저 성공을 했고, 독일이 실패를 했고,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혁명을 못하고 러시아만 좀 그렇게 한 거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미 그 전에 혁명적 방법이 아닌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세력이 존재했었고, 그 세력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과오를 저지릅니다. 그게 2차 대전. 그죠? 노동자 계급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조국의 깃발을 들게 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개량주의 세력이 저지른 역사적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도 전쟁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중에 잠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체적인 역사로 봤을 때 혁명정치의 우리 과제는 뭐냐?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노동자 계급의 자기 임무다. 자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건 역시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혁명을 일으킬 혁명 세력을 만드는 거다. 그 혁명 세력을 만드는데, 혁명 세력은 누가 돼야 돼요? 주축은 노동자 계급이죠. 그죠? 주축은 노동자 계급인데, 그 노동자 계급과 함께할 혁명 세력을 조직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그게 혁명당이에요. 그게 혁명당이다. 아까 얘기한 개량주의당과 구분되는 거다.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킬 전위적인 이런 부대를 만드는 거, 이게 혁명당이고, 그 혁명당은 실제 주체가 될 노동자 계급과 함께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거다. 자, 이게 아주 보편적인 혁명정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저버릴 수 없는, 그게 어느 나라가 됐건 저버릴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거나, 한국에 있건 어디 일본에 있건 중국에 있건 유럽에 있건 러시아에 있건 어디 있건 간에 그런 역사적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혁명정치가 아니다, 말하지만. 자, 이런 얘기죠. 자, 그것이 이제 아주 보편적인 앞으로 자본주의를 폐절시키고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전 세계 노동자 계급의 임무인 것이고, 전 세계 공산주의 세력의 임무인 것이다.
자, 좀 딱딱하게 있어요. 어쨌든 이런 근본적인 걸 놓치고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한국역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 과제는 어쨌든 모든 노동자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런 걸 부여안고 기본적으로 부여안고 이제 어디 간다. 그럼 가려고 그러면 우리 역사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역사. 우리는 꼭 이렇게 온 건 아니에요. 아까 유럽이나 이렇게 온 건 아니고 우리 또 우리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럼 이 역사를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한 25년 역사입니다. 자, 25년 여러분이 박정희도 알고 그것도 죽자마자 박정희 죽자마자 잠깐 열렸었어요. 잠깐 열렸다가 이른바 민주화가 잠깐 열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두환이가 다시 와서 때려잡았잖아요. 광주에 와서. 그런 다음에 이제 87이 됐죠. 87년에. 자, 이때 전두환이가 노태우한테 직선제로 옮기면 그 정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소기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기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소기구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선제로 넘어가는 유기구의 환상, 유기구에 걸린 게 노동자 계급이에요. 그럼 6.29 이후에 6월 항쟁 이후에 사실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그 이후에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직선제 환상 후에 그 전까지는 뭐 체육관에서 뽑다가 그래도 지손으로 뽑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지손으로 하나 뽑는 거 가지고 그 밑으로부터 억압당했던 이 힘을 거꾸로 들이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선거판으로 가버렸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게 7, 8, 9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여러분들은 87년에 6월 항쟁을 더 중요한 거로 보잖아요. 네? 박종철 이한일이 이어지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이한일이 장례식 때 여기 100만 모여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그 100만이 절로 몰고 갔어요. 이제 저쪽으로. 그래 장례식 광주로 가버렸다 이거. 엄청났죠 그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선거의 환상이 그 억압돼 있었던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돌려버렸다. 이게 87년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8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른바 노동자 민중의 무슨 독자적 정치 세력과 깃발을 들고 이쪽 이 부르주아 세력하고 다르게 깃발 들고 나온 뭐 대통령 후보가 하나 있었다. 그게 백규환 선생이라는 사람이다. 이게. 그죠? 이런 뭐 지금 희망버스니 뭐니 이게 노인네가 머리 백발하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나마 금년이 80인데, 그러니까 백 선생이 80이면 내가 70이거든요. 나 10살 차이인데, 근데도 그 80 노인네가 힘을 쏟고 막 뛰어다니고, 하여튼 지금도 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87년에 나왔어요, 대통령 선거. 근데 이때 백 선생이 나온 이유는 끝까지 무슨 후보로 나가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때는 뭐냐? 김대중이 김영삼이 여기 두 양김이 있었는데 요거 둘이 다 나오니까 노태우도 나오고 요거 나오니까 요 둘을 단일화 시켜가지고 노태우를 이겨야 되겠다. 요런 전술이죠. 그죠? 물론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젊은 사회주의자들도 있었어요. 백규환 선거본부에 그 당시에 젊은 사회주의자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지 못했죠. 단일화 시키려고 뭐 여기저기 뭐 써가지고 김대중도 만나고 김영삼도 만나고 그랬는데 백 선생 거를 받은 사람은 김영삼은 받았어요. 근데 김대중이 안 받았다. 꽤 단일화가 안 된 거죠. 그러면서 단일화를 못 시키니까 자기는 사퇴해버리고. 그래서 든 게 노태우입니다. 여러분 그 88년의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된 거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노동자 투쟁을, 제대로 된 투쟁을 억압하는,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 87년 선거판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선거판을 잘 봐야 돼요. 금년
그러면 얘들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예. 문재인이가 됐고 안철수가 됐고 하여튼 뭐 박근혜가 됐고 얘들 어떻게 하나 잘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그 역사를 잘 봐야 되는데 하여튼 87년은 그랬다는 거예요. 87년. 그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 위주로 얘기할게요. 물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그 전에 대중 조직들이 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90년에 모든 전자돌림이 나와요. 전노협 나와, 전교조 나와, 전농 나와, 모든 대중 조직의 전국적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90년 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중적 기반이 있었던 거죠. 있는데, 근데 이쪽엔 뭐가 없어요? 이쪽엔 당이 없어요, 당이. 대중 조직은 그나마 이렇게 탄압을 뚫고 올라오면서 자기 조직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투쟁을 통해서 되는데,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 뭐 당이 없단 말이에요. 당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때 뭐가 벌어졌냐면,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자.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렇게 해서 여기저기 주소 놔가지고 이렇게 뭐 해서 만드는 게 그게 민주당입니다. 그럼 이때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이른바 김대중 지지자들은 우리가 그걸 뭐 비판적 지지라고 얘기를 할 때 김대중 지지자들은 독자적 정치 세력과 아직 시기가 이르다. 이걸 이제 시기상조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왜 시기가 이르냐? 우리는 당이 있다는 거예요. 당이. 그럼 당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북쪽에 있어. 거기 진짜 당이 있으니까 여기 아직 멀었다. 이게 뭐 여기 당을 만들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런데 또 일부 소수는 이른바 우리가 그 당시 좌파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우리 뭐 정치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그 당시에는 비공개 뭐 이런 세력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민중당은 합법적인 운동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뭐 지지를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개입한 거죠. 이런저런 형태로. 그래서 민중당을 만들었어요. 90년. 아까 이 대중조직이 만들어진 시점하고 이게 합법 공간에서 여기저기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시점이 거의 같은 시점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되리까? 민중당은 망했다. 왜 망했냐? 민중당 강령을 만드는데 저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민주당 강령. 그 당시 우리가 PD 강령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 사회주의 강령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아요. 별로 괜찮은 강령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 나름대로 그 시점에서 뭐 원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강령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만든 강령을 실천을 안 한다. 강령을 실천하려고 만드는 건데 종이 쪼가리 만들어서 어디 보관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들는데 하나도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데 어떻게 됐냐? 선거판이 왔어요. 선거판. 총선입니다. 그때 선거판이. 근데 나는 이제 그 전에 민중당을 탈당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민중당에 남아있던 요 세력들 요게 뭐냐? 요게 한나라당 가는들이에요. 그 당시 민주당 지도부, 나도 지도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거기 지금 다 여기 영박이 밑에 다 들어가는 이재호가 그렇고, 김문수가 그렇고, 또 뭐 노인들, 나보다 좀 노인이 또 하나 있는데, 이유재가 그렇고, 뭐, 하여튼 거기 여러 명 있는데, 이게 다 지금 그 당시 민중당 했던 애들이 지금 한나라당 가 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얘들 다 학생운동하고 감옥도 들락거리고 다 그 정도가 별도 몇 개 있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민중당 하다가 국회의원으로 나왔는데 총선 그 투쟁 과정에서는 민중이라는 소리도 안 쓰고 부르주아 후보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운동을. 그것도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한 놈도 안 되니까 민중당 해체. 그죠? 해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해체니까 또 어디로 가냐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꼬마 민주당하고 또 하려고 그러다가 또 뭐 한나라당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옛날에 투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자들이 그 당시는 뭐 큰 사회였죠. 투사다 이랬단 말이죠. 그게 어디로 가요? 쟤들한테 간다.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망했고, 망했는 당이 없어요. 92년 대통령 선거 때 당이 없습니다. 그 어떡하냐, 그럼 사회주의 세력은. 그래서 그럼 우리는 또 다시
백선생을 또 내세워가지고 또 선거를 치른다. 근데 이때 왜 선거를 치렀냐면 소련이 망했잖아요. 쟤들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무너졌다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운동판이. 어디 절에 들어가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기도 하고 운동 포기하기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그러지 말고 안 망했다고 얘기하자고. 안 망했다고. 안 망했다고 얘기해서 이제 뭐였단 말이죠. 안 망했다고 그랬다. 그 당시 남은 이런 세력들, 어쩌고저쩌고 지들이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92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근데 그때 치르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선거 강령 이런 것도 있고 사회주의 안 망했다라는 거고 안 망한 강령을 가지고 뭐 이 백선생 내세워가지고 막 뭐 TV에 나와가지고 막 연설하게 하고 뭐 이런 거죠. 나도 한 2번 했어요. 나도 천도 출연해가지고 2번인가 했는데 어쨌든 그 TV 방송으로 전국적 방송을 한 게는 92년이에요. 그거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였죠. 안 망했다는 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내세우는 거야. 또 대통령, 왜 총선보다는 대통령 선거를 더 중시했냐면 대통령 선거는 총선은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 여러 개로. 대통령 선거는 집중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좀 활용도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92년이 그렇게 대통령 선거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여전히 당이 없으니까 당을 좀 그래도 좀 민중당을 좀 깨져버렸고 좀 엉터리 당이고 좀 그거보다 좀 나은 거 뭐 좀 걸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선거본부를 만든 거예요. 선거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럼 만들어보자. 그래서 선거에 참여했던 사회주의 세력들한테도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뭐 하나 당을 만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진보신당 잘 들어요. 그 역사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당 하나 만들어서 하자. 근데 우리 못하겠다. 그렇게 딱 빠져나간 거예요. 누가 빠져나갔냐. 이게 그 당시 진정춘인데 지금 진보신당. 노회찬이도 절로 가버렸지. 이건 진보신당도 아니네. 이건 통진당이니까 더 나쁜 거고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그래도 한다. 자기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갈지자걸음을 하고 하여튼 왔다 갔다 하고 루비콘 강도 건넜다 나왔다 그러고 하여튼 그 진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진당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행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치권의 행보라는 게 그렇다는 거다. 내 소리는. 자, 그래서 92년 대통령 선거의 성과는 그렇게 전체로 해보자는 거가 무산이 돼버렸고 무산이 되니까 당이라는 걸 이제 안 붙이고 또 좀 남은 것끼리 또 모여서 좀 해보자. 남은 세력끼리 또 모여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당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서클들이죠. 무슨 단체, 무슨 뭐 정치조직 뭐 이런 거예요. 그 역사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97년이 됐어요. 하여튼 5년마다 무슨 뭐 이상한 것들이 벌어지는 하도 5년이 97년이 됐는데 그럼 95년에 뭐가 됐습니까?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이 된 거예요. 만약에 노동자 계급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민주노총이 95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뭐 전노협 정신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좀 커진 거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 좀 크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거 기반으로 우리가 정치 세력화를 해보자. 요렇게 나온 게 있어요. 요렇게 나온 게 국민승리 21이고 요렇게 나온 게 권영기를 내세웠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역사라는 거는 영국의 노동당 비슷하게 지들이 뭐 전체 노동자 전국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노총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정치 세력을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게 만들어진 게 민주노동당입니다. 근데 이 민주노동당 용어는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혁명 정치와 관련 없다. 내 오늘의 핵심적인 주장은 그것이 혁명 정치와 관련이 없다는 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혁명 정치 없었죠. 서클들만 모이고 있다가 민중당 껍데기 만들었다가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 뭐 당이 없다가 그나마 좀 만들어보자. 노총 가지고. 이게 민주노동당이야. 그럼 민주노동당이 통정정치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민주노동당은 뭐냐? 이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개량주의 세력이죠. 이거는 개량주의 플러스 민족주의다. 3인주의 플러스 3인주의 정도도 될까? 난 모르겠다. 좋게 얘기를 해주면 3인주의 플러스 민족주의.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뭐, 당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지금 계속 오는 거죠. 민주노동당. 또 민주노동당이 그나마 좀 당이라고 생기니까 뭐 한 몇 석 했다 이거죠. 그때 10석인가요? 몇 석 했어. 비례대표 찍어서.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 10석 하니까 야 요거 4년 후면은 한 25석하고 그 다음에 50석하고 지들 머리를 딱 계산하니까 요거 그 다음 세 번째 가서는 집권을 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집권 전략이에요. 집권 전략. 그러니까 민주노동은 고정 10명 정도 되니까 이게 부풀어 가지고 한 8년 후, 12년 후는 이게 녹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요런 거는 혁명정치와 관련이 없어요. 요런 거는. 지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국회의원 3분의 1을 먹어도 혁명정치와 관련이 없다. 면하지만. 여러분이 유럽의 많은 사회주의당, 노동자당을 공산주의당을 보더라도 그거 혁명정치와 관련이 없어요. 네? 의회에 들어가가지고 몇 석 따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혁명하자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고. 또 우리나라 민주노동당 보세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혁명정치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숫자 더 줄어들었으니까. 의회에 가서 하는 짓들을 보세요. 뭘 합니까? 가서 노동법 개혁이나 시키고 앉았고 이런 말 비정규직 그거 담병호 모여서 지금 한도 없단 말이죠. 가서 다른 짓 했단 말이죠. 의원이라고 가수하고 마서 싸우든지 물러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혁명정치 세력이 아닌 개량주의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아무리 앞에 사회주의를 붙이건 공산주의를 붙이건 지랄을 해봐라. 되지도 않는다. 내라지가. 자, 이게 97년입니다. 근데 9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 또 이게 이제 좌파들의 무능인데 쟤들은 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동네는 뭐가 준비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해. 흩어져만 있다가 뭐 따로 이렇게 또아리 들고 이러고 앉았다가 저기엔 별 팍팍 진행되는데 여기는 뭐 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급하니까 또 모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97년 한 봄쯤 또 좀 모이자 이렇게 모였어. 모여서 무슨 정치연대라는 말도 붙이고 그냥 이렇게 되다가 요게 노동자 힘이 된 겁니다. 요게 97년 요게 노동자 힘이라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이다가 그럼 노동자 힘이 혁명정치냐? 혁명정치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모였다고 해서 그게 혁명정치냐? 혁명정치 아니에요. 물론 나도 노동자힘 전 대표였습니다만은 그래서 노동자힘 전 출범할 때 가서 그 사회주의도 좀 쓰고 좀 하자고 그랬더니 겁들을 내가지고 그 말씀은 안 됩니다. 이거예요. 노동자힘 만들어진 게 99년 8월 8일인데 이게 9988이라고 그래서 내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을. 99년인데 뭐 출범식 하는데 말 좀 제대로 쓰자 확실하게. 그때 그 말 쓰면 안 됩니다. 아직 그 말 이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좀 하겠어요? 못하죠. 못하고 있다가 그냥 시비만 거는 거죠. 시비만. 민주노동당 시비 좀 걸고 지들도 개량이면서 저 개량이라고 뭐 시비 걸고 뭐 이런 게 이제 97년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그지그지 돼버리고 권영길 해서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당이 없잖아요. 당이 없으니까 선거도 제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 2002년입니다. 이제 금년까지 오면 한 10원만 참아줘요. 2002년인데, 2002년이니까 또 이게 되니까 또 더 나와야 되잖아요. 3번씩 나와야 되니까, 권영길에서. 그죠? 그 다음까지 나오니까. 그럼 2002년 또 나와요. 나오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 했냐? 이게 내 노동자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때 여전히 난 노동자힘에 있었어요. 내가 노동자힘을 또 탈퇴하게 된 그 이유가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난 여전히, 그럼 우리 목표는 당을 만드는 거다. 물론 선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선거 투쟁이 제대로 돼야 뭐가 되는 건데, 선거 투쟁 되지도 않고. 근데 이제 노동자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그럼 민중 경선을 합시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NL 쪽하고 뭐 이쪽하고 해서 여기도 하나 나와, 여기도 하나 나와서 경선을 붙어가지고 장사 좀 하고 흥행 좀 시키고 여기서 누가 되든지 해가지고 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요런 생각을 한 게 2002년에 노동자 힘이라는 데였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반대. 그런 식의 선거 전술 반대. 이러면서 우리는 당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당이 없지 않냐. 노동자는 니들 당 아니잖아. 사회당 그때 있었는데 사회당 당 같지도 않은 거 아니냐. 그러면 제대로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노동자는 좀 한다 그래. 그럼 뭐 사회당 아직 조금 더 건강해. 지금은 다 맛이 갔지만 이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른바 비공개 운동, 우리가 비합이라고 그러죠. 비공개 서클 세력들이 있어. 근데 이 세력들이 그 시점에서는요, 2002년 시점에서는 조금 반공개 정도로 올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노동자 힘의 안은 뭐였냐면 당을 만든다. 그 당시 2002년 대선 보이콧하고 만드는데 그 세력과 비공개 세력과 여기 뭐 하고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당을 하라는 거다. 이게 내 안이었어. 노동자 총회에서. 근데 난 소수파야. 하여튼 우리 대표 150명 모였는데 나는 한 10몇 표 얻었어요. 그래서 보고 아이고 니들하고 안 되겠다. 그리고 총회 끝나자마자 나옵니다. 노동자님. 이게 노동자님을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산후련으로 이어지는 과정인데요. 사회주의 정치연합이라는 여러 서클 비슷한 거죠. 뭐 이런 걸 하나 이렇게 했는데 명칭을 붙였는데 뭐 자기 조직화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혁명 세력들과 함께 뭐를 하기 위해서 뭔가 매개가 필요한데 그런 매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02년 그 관두고요. 노동자하고 나오고 또 내가 2004년 학교도 관뒀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혁명적 막스주의자, 혁명적 사회주의자 세력이 모여서 뭔가 당을 만들어 나가는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2005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만납니다. 대안에서 만나서 매달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 성과를 가지고 2008년에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2008년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토론하고 하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렸죠. 2년 걸렸고,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좀 눈에 안 보이게 좀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당을 진짜 만들어야 돼요. 진짜 혁명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혁명정치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에서 보면. 그런 세력도 없었고. 그 혁명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서야 된다.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들이 나서가지고,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산후련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쟤들이 치잖아요. 만드니까. 옛날에 그럼 안 만들고 어떻게 그냥 숨어서 해? 숨어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학고방, 석고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탄압을 당하더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2008년, 2월 말에 이제 우리가 산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좀 더 뒀다가 우리 탄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5, 6개월 만에 우리 탄압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촛불 때문에. 그러니까 촛불이 명박이 되자마자 촛불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겁났잖아요. 지가 어제 청와대 올라가서 울었나? 하여튼 지가 울었대니까 그런 것도 좀 났었는데, 불빛을 보고, 촛불을 보고.
근데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되자마자 그러니까 이 촛불을 탄압해야 되잖아요. 근데 촛불을 탄압하는데 이 담당이 남대문서하고 저 종로서거든요. 근데 남대문서가 그 담당인데 우리를 잡아간 게 남대문서 보안 거예요. 왜 촛불을 와서 보니까 자기 담당이니까 갑자기 산호련 붉은 깃발이 뜨면서, 근데 산호련 깃발이 굉장히 컸어요. 크게 만들었다고. 빠르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막 명박산성 있고 뭐 저기하고 막 부딪힐 때 그때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물론 그 전부터 내산을 했지만 그때부터 다 해가지고 이제 은제장날이에요. 우리 은제장날. 이렇게 해서 결국 8월 20 며칠이 우리 양동근 20 며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긴급 체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재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거 이렇게 뭐 조금만 썩거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막 이렇게 모이더니 그러더니 뭐 깃발을 막 띄우고 뭐 그런 데다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홈페이지에다가 다 올려놨잖아요. 올려놨어요. 옛날엔 한 줄만 올라와도 잡아가요. 그 정도 한 줄만 올라와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전체를 갖다 다 올렸죠. 그러니까 쟤들도 놀라긴 놀랐을 거야. 얘들이 왜 그러나 막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모여가지고 별 맛은 뭐. 그래서 어쨌든 그게 고스란히 좋죠. 만약 우리가 숨기고 있으면 참내라고 좀 난리 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 봐라. 조사받는데도 그랬어요. 우리한테 묻지 마. 우리 대답 안 한다. 니들 다 봐.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른바 묵게 한 겁니다. 조사 가자고 해서. 거기 다 있어. 거기다 복사해. 복사해서 가져. 니들 자료로 해.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수사받았어요. 다 있었는데 뭐 우리한테 왜 물어. 보면 됐지.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를 도와줬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바쳤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아마 혁명정 씨가 조금 공개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은 나는 산호련 출범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또 나중에 누가 난 평가하리라고 보면 어쨌든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런 사건이고 또 그것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알려지고 알았잖아요. 남들 잘 몰랐잖아요. 그때 남대문서 그 인사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잡아가서 우리 키워줘서 고맙다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 차 안에서 고마우니까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우리 산호련 그 광고해준 게. 그랬더니 우리 사회에서 요거 한 20억짜리 될까? 아니면 요거 한 2억짜리 될까? 우리 사회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굉장한 광고 효과를 우리 얻은 거예요. 그래 달려줬죠. 산호련 그리고 뭐 도배를 하고 뭐 신문마다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보니까 현장에 가도 노동자들이 그냥 사회주의라는 말 그냥 써요. 지금 더 잘 써요.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 말 자체가 옛날에는 무서워서 못 쓰고 그랬는데 요즘 뭐 사회주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난 뭐 그런 점에서 조금 혁명정치 그전 정치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전에 이른바 뭐 사회주의 정치가 됐건 노동자 정치가 됐건 그런 거하고 상당히 다르게 시작돼요. 그것이 2008년 산호련 사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시작이 돼서 뭐 앞으로 계속 진행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제대로 된 혁명당 건설의 과제가 우리한테 있다. 그럼 물론 또 탄압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말이에요. 근데 산호련이라는 건 이제 또 명칭은 있었다가 또 없어졌으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새로운 거 만들면 새로운 것도 조직사건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문제는 각오를 해야 된다. 각오를. 어디 입고 나가냐, 어떻게 되고 나가냐.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 몰아가는 거고, 그걸 흐름 안에서 또 탄압을 하면 뭐, 해라 그러고 하는 거고,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뭐야 돼요? 적어도 전위적인 그 정도 생각을 하는 세력들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노동자는 어떻게? 노동자도 각오를 해야 되는데, 노동자는
워낙 크니까, 큰 세력이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확 나오면 이거 탄압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국가보안법 깨려고 그러면 탄압을 무서워서는 안 되는 거고, 특별히 이 앞에 쓴 사람들은 무서워서는 안 되는 거고,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붙지는 않고, 전체로 붙어야겠죠, 그죠? 노동자들. 다 잡아라, 이렇게 해야죠. 악법은 어겨서 깨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악법은 어겨서 깨라. 쓸 줄 말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혁명정치의 시작이 이제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혁명정치의 시작은 당건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분당건설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만날 것이냐, 이게 과제 아니에요. 재능 투쟁이 됐건 유성 투쟁이 됐건 무슨 투쟁이 됐건 뭐 그 자본하고 싸우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돼서 싸움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가 자본주의하고 싸우는 거죠. 네? 일개 자본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 계급 전체가 야 이걸 엎어서 우리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싸우는 게 노동자 계급 투쟁인데, 그럼 그런 싸움과 어떻게 해요? 좀 탄압당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상과 원칙을 제시하고 이 둘이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만나면서 나가는데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객관적 조건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유럽이나 뭐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어떻게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가는 잘 알 거예요. 미국에서 뭐 점령하라 이런 것도 포함해서 등등 이게 전 세계적인 거거든요. 이런 객관적 조건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니까 저기보다는 안 올라와. 저기보다 안 올라온다고 그래서 안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차는 있어요, 시차는. 언제 올라오냐, 이거.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임계점이 여기 모가지까지 왜 없어요? 아직 모가지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전 노동자들은 모가지까지 안 왔으니까 이 모가지까지 찼을 때 확 올라오는 거죠. 확 올라오면 힘이 더 큰 겁니다. 여기저기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조건은 나라별로 다르고 그 노동자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하고 하신 것도 좀 다른 거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올라올지. 그러나 한번 올라오면 된통 터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투쟁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가겠느냐, 이른바 혁명정치 세력과 또는 투쟁적인 혁명적인 노동자 계급과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가느냐가 우리의 과제겠죠. 이게 우리의 혁명정치의 실현인 것인데, 이 혁명정치의 실현의 과정에서 말하자면 금년이 선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총선과 대선이 20년 만에 만났단 말이죠. 총선은 4년짜리고 대선은 5년짜리인데, 그러면 1992년에 한 번 만났고, 그리고 2012년에 한 번 만났어요. 그럼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아까 혁명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 투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제가 있겠죠. 그런 과제에서 아까는 이제 지금까지 역사에서, 오히려 선거가 투쟁을 가로막거나 희석시켰거나 이런 경험 사례를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금년에 그럴 가능성이 또 많다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대선 이런 거, 총선은 그렇다고 치고, 총선은 이거 금방 이제 드러날 거니까, 이제 총선 결과 보고 이제 대선판을 잡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랬을 때 결국 뭡니까? 결국 뭐예요? 뻔하잖아요.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우리 이렇게 따로 이렇게 활동당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론조사 해가지고 야 네가 좀 더 나, 네가 좀 더 나, 그러다 누구 하나 내세우고 이때 이렇게 통합하고 이런 거 아니야? 옛날에 노무현 나왔을 때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쪽에 박근혜 있는 거고.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판이라는 게 뻔한 건데, 그럼 얘들 판에 놀아나느냐 이거죠. 문제는 얘들 판에 놀아나느냐, 이 놀아나지 않는다는 혁명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과제예요.
그런데 이 혁명정치가 놀아나는 것하고 이 혁명정치 사이에 누가 있잖아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이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통진당이 하나 있고, 그것도 옆에 또 뭐가 있어요. 그죠? 뭐 진보신당도 사회당 등등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간에 끼어드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냐 이거. 이 걸림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있잖아요. 혁명정치 입장에서 보면. 얘들하고 싸우는 거는 요 걸림돌만 웃어도 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요거 걸리적거리게 중간에서 뭐 이러냐. 그럼 이제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요거 총선 지나면 이제 없어질 당이다. 내가 이거다. 한 사람도 안 되는데, 그렇죠?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이유가. 그래서 한석되기 위해서 난리 구슬 치는 거예요, 지금. 통진당은 민주당 보고, 한 몇 석 내, 여보. 통진당은 살아남겠죠? 몇 석 살아남았고요. 여기, 요쪽 중간이 못 살아남을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될 사람이 없는데, 뭐 될 인물들도 없어. 될 수 있는 애들도 저로 나가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없어,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오남하고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오히려 통진당 보고는 민주당하고 합치는 게 낫지. 왜 거기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 물론 총선 때는 뭐 적당히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하겠지만 또 대선 때 가서 합쳐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다 합쳐가지고 그럼 뭐 얘들하고 싸워라. 박근혜하고. 자, 이랬을 때 만약에 대선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우리 혁명정치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니에요. 뭐 그때쯤 되면은 아까 얘기한 계급 투쟁이 어떻게 돼서 그건 몰라 아까 누구도 예측 못한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거 부르주아 대선판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선을 치고 나가서 하느냐 이건 아직 모르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이상은 점쟁이는 하는 거고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식의 혁명 정치를 진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혁명 세력들 또는 우리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결의에 찬 이런 투쟁, 각오, 준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거가 갖는 이중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혁명정치 세력이 제대로 잘 인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